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결혼 3년, 저희 집에 공짜로 얹혀 살던 시어머니가 막내 아들 신혼집으로 저희 집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싸우는 대신 딱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인데 다음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열쇠 구멍에서 빼낸 열쇠가 들려 있었지만 두 발은 천근만근 무거워 차마 집 안으로 들어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120제곱미터, 약 36평의 고급 아파트, 한때는 저의 자부심이자 결혼 전 친정 부모님께서 평생 모은 돈으로 제게 선물해 주신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 인내심을 바닥까지 긁어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수입 가죽 소파 위에는 시어머니가 길게 누워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TV 소리는 최대 볼륨으로 켜져 있었고 시끄러운 주말 드라마의 고성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땅콩 껍데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다 먹고 버리지 않은 요구르트 병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풍겨 나오는 기름진 음식 냄새는 지난주에 막 세탁한 커튼에 스며들어 숨막히는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목구멍으로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킬 생각도 없이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땅콩을 집어 입에 넣고 오독오독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매일같이 들어 이젠 노이로제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안의 풍경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쓴 그릇들이 설거지통에 그대로 담겨 있었고 쌀뜨물 위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뚜껑이 열린 간장병 주위로 개미들이 새까맣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갓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과 새 며느리를 챙겨주고 서울 구경도 할 겸 며칠만 머물다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은 벌써 3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은 심심하고 몸이 약해 자식들 곁에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챙겨 먹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셨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고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안쓰러워 저와 상의 끝에 아예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저 식구 한 명 늘어나는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했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제 결혼 생활 초반의 가장 큰 실수였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올라오신 날부터 집안의 모든 생활비는 저희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연금이 나오셨지만 용돈으로 쓰기엔 충분한 액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1,000원 한 장 꺼내 나물 한 단 사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아파트 관리비, 식비 등 모든 것이 저희 부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생활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살면서도 마치 자신이 여왕인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청소, 요리, 빨래는 당연히 제 책임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저 역시 하루 8시간 직장에 다니고 심지어 야근으로 밤늦게 돌아오는 날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도 빗자루 한 번 들지 않았고 밥솥에 밥 한 번 안 쳐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TV를 보거나 시골 동네 아주머니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거나 며느리가 살림을 못하고 낭비가 심하다고 흉보는 것이 저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시어머니가 남긴 전쟁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부엌 쪽으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은 뭐니? 좀 이따 우리 민석이 와서 저녁 먹는다고 하더라. 뭐 맛있는 것 좀 해서 몸보신 좀 시켜줘라. 요즘 통해가 마른 것 같아. 걱정이야. 민석은 민준 씨의 남동생, 즉 시동생입니다. 올해 26살이지만 아직 변변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기 올라와 계신 후로는 민석도 수시로 드나들며 빌부터 살았습니다. 그는 형님 집을 무료 휴게소처럼 여겼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밥을 먹고 나면 그릇은 그대로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러 휙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냉장고에 소고기랑 닭고기 좀 있어요. 또 닭볶음탕이야. 맨날 먹어서 지겹다. 다른 메뉴 좀 못하니 그냥 시장 가서 삼계탕용 닭 한 마리 사와서 푹 구워줘. 우리 민석이가 삼계탕을 좋아하잖니.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6시 반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시장에 가봤자 좋은 닭이 남아있을 리 없었고 월말 보고서 때문에 온종일 시달린 저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다가는 또 시동생에게 돈 쓰는 게 아깝냐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실 것이 뻔했기에 저는 조용히 수도를 잠그고 손을 닦은 뒤 지갑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민준 씨와 마주쳤습니다. 제 지친 얼굴과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를 본 남편은 얼른 봉투를 받아들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이 시간에 장 보러 가는 거야? 남편을 보자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항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우유부단함과 무조건적인 효심이 때로는 시어머니의 도를 넘는 행동을 부추기는 꼴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민석이 저녁 먹으러 온다고 삼계탕 드시고 싶다 하셔서 아래마트에라도 가보려고요.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민석이야. 다 큰 놈이 애도 아니고 맨날 형님 집에 와서 패만 끼치고 당신은 그냥 들어가서 쉬어. 내가 사올게. 아니에요. 당신도 일하고 와서 피곤하잖아요. 얼른 씻어요. 저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남편을 집으로 들여보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심한 시어머니의 요구와 시동생의 방문은 마치 지난 3년간 제가 힘겹게 지켜온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제 부모님의 피와 땀이 어린 곳이고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적어도 제게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연신 노릇노릇 잘 익은 닭다리를 시동생 민석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들아.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일도 좋지만 건강도 챙겨야지. 민석은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우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름진 입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아서 숨 돌릴 틈도 없어요. 저는 민석을 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란 아마도 밤새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이나 백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허풍 떠는 것일 테지요. 이 시동생의 성격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 씨가 제게 닭가슴살 한 점을 집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좀 먹어. 보기만 하지 말고. 저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미소를 지었지만 입안의 밥알은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저녁 식사가 단순히 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끝났을 때 민석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으며 시어머니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밥그릇을 내려놓고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 다 먹었니? 할 얘기가 있다. 민준 씨와 저는 서로를 쳐다본 뒤 동시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씨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자세를 고쳐 앉고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본 뒤 제게로 시선을 옮기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우리 민석이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지 않았니? 옆 동네 사는 가은이라는 아가씨랑 사귀고 있는데 그쪽 집안도 아주 번듯해. 둘이 서로 좋다고 하니 올해 안에 결혼시키려고 한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잘 됐네요. 축하한다, 민석아.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일 열심히 해서 어른이 되어야지. 민석은 더이양양한 표정으로 희죽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민준 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가은이네 집에서 예단도 많이 바라는 데다 결정적인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 민석이 앞으로 된 집이 있어야만 딸을 주겠다고 하더구나. 딸 자식이 시집가서 월세방 전전하며 고생하는 꼴은 못 보겠다고 말이야.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조건은 민석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변찮은 수입으로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집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압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달 내내 고민해봤다. 시골집이야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너희 아버지 제사 모실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 사는 이 집이 넓고 위치도 좋으니 신혼집으로 딱이겠더구나. 너희는 형이고 형수 아니냐. 경제적으로도 동생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그러니 이 집을 민석이한테 넘겨서 장가 보내는 게 어떻겠니?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국그릇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지? 집을 넘겨주라고? 민준 씨 역시 저만큼이나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을 넘겨주라니요. 그럼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마치 시장에서 나물값 흥정이라도 하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기는 왜 나앉아? 너희는 돈도 있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수입도 높잖니. 밖에 나가서 적당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 살거나 대출 좀 받아서 더 작은 집 사면 되지. 동생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처가의 체면도 세워야 하니 너희가 도와줘야지. 그때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뻔뻔한 말투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가은이네 집이 좀 까다로워요. 집 없으면 결혼 허락 안 해준대요. 저 불쌍히 여기신다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꼭 갚을게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분노를 억누르느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석 씨,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재산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사주신 집이라고요. 이건 저희 부모님의 평생 피땀이 어린 집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겨주라는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식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네 재산,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해서 이 박씨 집안 사람이 된 이상 네 것도 다 박씨 집안의 것이다. 여자는 시집 오면 그 집안 귀신이 되는 법이야. 어디서 시어미한테 그런 계산적인 소리를 해.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야. 동생이 어려우면 형이 도와주는 게 세상 이치라고. 이치라는 게 이렇게 대놓고 빼앗는 건 아니죠. 어머님, 제가 민석 씨 도와준 게 지난 세월 동안 얼마인데요. 학비부터 취직할 때까지 제가 한 번도 생색낸 적 없어요. 하지만 이 집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올라 있어요. 법적으로도 명백히 제 고유재산이고 누구도 저한테 강요할 권리는 없어요. 민석은 제 격한 반응을 보고는 민준 씨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좀 봐. 말 한마디 했다고 법까지 들먹이면서 엄마랑 나를 협박하잖아. 형이 가장이면서 어떻게 형수님이 머리 꼭대기에서 저렇게 날뛰게 놔둬. 시어머니도 가세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내가 무슨 복이 없어서 저렇게 사납고 독한 며느리를 들였을까. 피부치 정보다 집 한 채를 더 중하게 여기는 것 좀 봐. 아들아, 정신 차리고 내 마누라 좀 봐라. 저녁 식사는 한순간에 저를 비난하는 성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은 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성냥불 하나만 던져도 모든 것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흐느낌은 그치지 않았고 그 사이로 민석의 혀차는 소리와 원망 섞인 한숨 소리가 섞여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민준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또한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효자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는 종종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제게 조금만 참으라고 권유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 치러야 할 대가는 약간의 자존심이나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전 재산이자 몸을 누일 보금자리였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흔들린다면, 만약 그가 어머니와 남동생의 편에 선다면 저는 이 무너지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서가 내 말 잘 들어.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큰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을 넘겨주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민석이도 이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민준 씨의 말은 시어머니와 민석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민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악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 마누라 말만 듣고 동생을 내팽개치겠다는 거냐? 시어머니는 분노로 목소리를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아 꽉 쥐어주며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서연이가 말했듯이 이 집은 아내의 혼전 고유 재산입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평생 고생해서 딸에게 사주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안식처예요. 법적으로 제가 결정할 권리가 없고 어머니와 민석이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으로 따져봐도 저희는 여기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 모두 이곳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석이 결혼시킨다고 저희더러 나가서 월세 살아라뇨. 어머니,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형은 장남이고 나보다 형편이 낫잖아. 내가 지금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게 생겼는데 형이 평생 나 총각으로 늙어 죽는 꼴 보고 싶어. 민준 씨는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민석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석아, 너 이제 26살이야. 내가 네 나이 때는 혼자 힘으로 돈 벌고 내 생활 꾸리고 심지어 시골에 돈 보내서 네 학비까지 댔다. 결혼하고 싶으면 네 힘으로 네 아내와 자식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해. 처가에서 집을 요구하는데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방법은 둘 중 하나야. 네가 노력해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네 형편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형님 집 뺏어서 남들한테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고. 그깟 헛된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아. 네가 감히 네 동생을 가르치려 들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민준 씨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 키운 게 이제 와서 내 마누라랑 한패가 돼서 내 어미랑 동생을 핍박하라고 그런 줄 알아? 저 집이 비록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네가 남편인데 내게도 권리가 있어. 네가 동생한테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면 제가 감히 안 찍겠어. 어머니, 민준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제발 그런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생각 좀 그만하세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서연이는 제 아내고 저는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재산을 보호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집은 서연이의 것이고 우리 부부의 집입니다. 절대로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빌려주는 것도 아예 주는 것도 안 됩니다. 말을 마친 민준 씨는 제 손을 끌어일으켰습니다. 우리 식사 다 했어요. 어머니랑 민석이는 편하게 드세요. 서연아, 방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저주 섞인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혼자 너무 많은 걸 감당하게 했어. 난 그냥 어머니 모시고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까지 삐뚤어져 있을 줄은 몰랐어.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혹시라도 마음 약해질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바보야. 내가 당신 남편인데 당연히 당신을 지켜야지. 뭐가 옳고 그른지 나도 알아. 이번 일은 어머니랑 민석이가 정말 너무했어.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도 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실 거야. 내가 어머니 성격 잘 알잖아.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실 분이야. 우리 단단히 마음먹어야 해.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침대에 누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집문서와 통장 등 중요한 서류는 모두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바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외출하거나 일할 때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크게 벌여 마지막 남은 전까지 끊고 싶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절대로 허점을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예상대로 그날 밤 이후 집안의 평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위해 침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는 가슴 아픈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으로 나가는 길목에 길게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이내 온 집안이 떠나가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아들 다 키워놨더니 이제 늙은 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하네. 마누라 말만 듣고 늙은 어미와 친동생을 내치다니. 이 불효자식아. 그녀의 울음소리는 너무 커서 아마 아파트 같은 층 사람들은 모두 들었을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증오의 찬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저리 치워, 이 악독한 것. 내 아들한테 무슨 요사스러운 짓을 했기에 애가 부모도 몰라보게 변했어? 방에서 뛰쳐나온 민준 씨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바닥 차가워서 감기 드시겠어요? 내가 차라리 죽어버려야 너희들 속이 시원하겠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이 집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그녀는 울부짖으며 맨바닥을 손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마도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이웃이 무슨 일인지 보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아파트 반장님과 옆집 홍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장님, 홍씨 아주머니. 반장님은 안을 들여다보며 드러누워 떼를 쓰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댁에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 우시는 소리가 너무 커서 걱정돼서 와봤어요. 시어머니는 외부인이 나타나자 마치 구원이라도 만난 듯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문 쪽으로 기어와 반장님의 손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반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것들이 저를 내쫓고 재산 다 뺏어서 길거리로 나앉게 하려고 해요. 세상에 이렇게 불효막심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웃들 앞에서 저희 부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급히 다가와 어머니를 부축하며 반장님께 말했습니다. 반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좀 변덕스러우셔서요. 자식들한테 서운한 게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쫓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상황 파악이 빠른 옆집 홍씨. 아주머니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 윙크를 한 번 하더니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또 자식들한테 뭐 해달라고 하셨는데 바로 안 해줘서 그러시는 거죠. 어머님, 그만하시고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애들 출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내내 자신의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식사도 거부한 채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출근하려고 나서자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가라, 가. 가서 돈이나 벌고 내 재산이나 잘 지켜라. 나는 집에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테니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줄 알아라. 그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누워 때를 쓰던 시어머니의 모습,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고육지게를 써서 저희 부부의 심리와 체면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창피함과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굴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과자, 과일, 음료수 등 간식거리가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망고를 깎으며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굶어 죽겠다던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 맞은편에는 민석과 짙은 화장을 한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리를 꼬고 앉아 망고를 우적우적 씹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을 되찾고는 턱짓으로 그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왔니? 이쪽은 가은이라고. 우리 민석이 여자친구다. 오늘 인사차 집에 놀러 왔어. 가은이라는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일어서서 인사할 생각도 없이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를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여 답하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적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구나. 가은의 등장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뻔뻔한 사전 답사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오자 가은은 어느새 일어나 거실을 돌아다니며 제가 공들여 고른 가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장롱 색깔이 좀 칙칙하다. 나중에 우리 여기 들어오면 화이트 톤으로 싹 바꾸자. 그래야 집이 환해 보이지. 가은은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다 바꿔. 오빠가 다 해줄게. 저는 물컵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가은을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집은 민석 씨 집이 아니고 인테리어를 바꿀 계획도 전혀 없어요. 저 장롱은 제가 아주 아끼는 거라 계속 저 자리에 있을 거고요. 가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더니 이내 토라진 표정으로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우리 결혼하면 이 집 주신다고 했다며. 근데 왜 형수님은 저렇게 말해? 시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저를 불만스럽게 쏘아본 뒤 가은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제 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 집이 민준이 집인데 민준이는 내 아들이잖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너는 편하게 둘러보고 고치고 싶은 곳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석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도 아닌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남에게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민준 씨가 어젯밤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집 넘겨주는 일은 없다고요. 가은 씨한테 헛된 희망 주셔서 남의 인생 망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가은은 얼굴을 찌푸리며 민석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집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형이랑 형수님이 반대하는 거였어.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아빠가 분명히 말했어. 자기 집 없으면 우리 딸 데려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민석은 당황해서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자기야. 진정해. 형수님이 농담하는 거야. 형이랑 형수님, 나 엄청 아끼셔.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나만 믿어.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원에서 증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다니 정말 악독하시네요. 형수님은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니까 동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깟 집 하나 동생한테 양보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양보할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는 아깝지 않지, 민석 씨. 하지만 나는 평생 당신이랑 당신 아내까지 부양할 의무는 없어. 결혼하고 싶으면 네 힘으로 내 발로 일어서야지. 가은이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무슨 대단한 집이라고.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이네.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피곤하겠다. 저는 궤 돌아서서 가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특히 남의 것에 빌부터 편하게 살려는 사람한테는 더 그렇죠. 이 집 문턱도 넘어보지 않고 벌써 가구를 바꾸고 집을 차지할 생각부터 하는 걸 보니 딱 잘라 말할게요. 당신은 어림도 없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네가 감히 내 손님을 내쫓아.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제 뺨을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지금껏 저에게서 본 적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손님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긴 제 집이고 집주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내보낼 권리는 저한테 있어요. 가은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제 단호한 태도에 기가 죽었는지 투덜거리며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됐어. 오빠. 나 갈래. 이 집 너무 복잡해서 엮이고 싶지 않아. 오빠가 알아서 가족들 설득해. 집 등기 이전 다 끝나면 그때 다시 얘기해. 말을 마친 그녀는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휙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민석은 허둥지둥 그녀를 따라 나갔고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내가 감히 네 시동생 혼사를 망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좋아요. 어머님이 뭘 하실 수 있는지 저도 한번 기다려보죠. 가은과의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드러누워 떼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서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하루 종일 뚱한 표정으로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항상 계산적인 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차라리 욕설보다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에 갑작스러운 회의가 잡혀 오후에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들러 맛있는 음식을 사서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긴장된 집안 분위기를 좀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냉전이 길어져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무언가 쿵쾅거리는 소리와 테이프 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 분명히 잠갔던 저희 부부의 침실 문이 자물쇠 부분이 뜯겨나간 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민석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제 드레스와 정장들을 낡은
종이 상자에 마구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버려? 아니면 누구죠? 민석이 제가 아끼는 파티 드레스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다 상자에 쳐넣어. 깨끗하게 치워야지. 침대 위치도 다시 잡고. 가은이가 서연이 냄새 나는 거 싫어할지도 몰라. 이 방은 완전히 새로 뜯어 고쳐야 복이 들어오지. 시어머니는 제 화장대 위 화장품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으며 명령했습니다. 형 옷은 어떻게 해, 엄마? 민준이 옷은 한쪽에 잘 개어놔. 나중에 걔네 월세방으로 가져가면 되니까. 그리고 제 마누라 액세서리랑 가방 같은 건 내가 보고 팔만한 건 팔아서 결혼 자금에 보태라. 저는 방문 앞에 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사생활과 자존심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집을 빼앗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 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물건을 팔아치울 생각까지 하다니. 이것은 가족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의 소행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소리치거나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나중에 발뺌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질러진 옷가지들, 제 물건을 상자에 쑤셔 넣는 민석, 제가 보석을 보관하는 서랍을 뒤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뚜렷하게 촬영했습니다. 충분히 촬영했다고 생각한 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방으로 걸어 들어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지금 무슨 짓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석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제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쟁 돌아보았고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집 정리하고 있다. 웬일로 일찍 왔니? 집 정리요. 저는 비웃으며 바닥에 구겨진 옷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방을 함부로 뒤지고 제 물건을 쓰레기 상자에 던져 넣는 걸 집 정리라고 부르시나요? 누가 어머니랑 민석 씨한테 허락도 없이 저희 부부 침실에 들어오라고 했죠. 내가 어미인데 내게도 권리가 있어. 이 집에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방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 내 물건 치워서 민석이 결혼할 방 준비해 주는 거야. 네가 알아서 안 치우니까 내가 대신 치워주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맞아요, 형수님. 민석이 상자를 발로 툭 차며 거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워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곧 가은이가 방 보러 올 텐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두면 비웃을 거라고요. 저는 그 모자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성과 도덕은 무의미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한테 권리가 있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방금 어머니와 민석 씨가 한 모든 행동, 제가 전부 다 녹화했어요. 이건 명백한 주거 침입이고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제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찍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휴대폰 내놔.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등 뒤로 숨기며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참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제 방에서 나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실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 불타는 눈빛과 단호한 태도를 본 시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민석도 겁을 먹고는 어머니의 팔을 끌었습니다. 엄마, 일단 나가요. 형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그들은 독서를 퍼부으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엉망이 된 방, 흩어진 옷과 물건들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습니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격해야 했습니다. 이 기생충 같은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몰아내고 제 가정을, 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방문이 닫힌 후 저는 더 이상 단 1초도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난장판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증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방금 촬영한 동영상을 세 곳에 백업했습니다. 개인 컴퓨터, 비밀 클라우드 계정, 그리고 회사 이메일로 사본을 보냈습니다. 업로드 완료라는 문구를 보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싼 옷들은 종이 상자 안에서 구겨져 있었고 제가 아끼는 향수병은 침대 밑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보석함은 강제로 열려 내용물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지름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훼손된 물건 하나하나 방구석 구석을 상세하게 촬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고의적인 재산 파손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친 후 저는 모든 중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금고는 무사했습니다. 며칠 전 민준 씨의 말을 듣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예비 열쇠를 회사에 숨겨둔 덕분에 그들이 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집문서, 혼인관계증명서, 보험계약서 등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지난 3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식비, 집안 물품 구매비 등 모든 이체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눕던 소파, 보던 TV, 쓰던 냉장고까지 가구를 구매했던 영수증도 모두 찾아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제 계좌에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두꺼운 파일철에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친척들에게 자신이 올라와서 우리 부부를 먹여 살렸다고, 제가 낭비벽 심한 며느리라고 떠들고 다녔지만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쓴 돈이 수억 원에 달하는 동안 그녀는 단돈 한 푼 보태지 않고 오히려 집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한창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파일철을 서랍에 넣고 잠근 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 광경을 최대한 생생하게 봐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지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지만 침실 문 앞에 쌓인 종이, 상자들과 미처 치우지 못한 옷더미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민준 씨는 충격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아무 말 없이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달려와 걱정스럽게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어? 도둑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한 짓이에요. 어머니랑 민석 씨가 가은 씨 방 만들어준다고 제 물건 다 치워버렸어요. 민준 씨는 꼼 돌아서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맹렬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거실로 나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민석,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당장 설명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분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둘러댔습니다.
지저분해서 내가 좀 치웠다. 뭐가 그렇게 큰 소리야? 치웠다고요? 민준 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구겨진 옷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내 옷을 쓰레기 상자에 쳐넣는 걸 치운다고 하세요. 누가 어머니한테 함부로 저희 방에 들어오라고 허락했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침실은 사적인 공간이니 절대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민석이 어머니를 변호하며 나섰습니다. 형, 진정해. 엄마도 다 형 잘 되라고 그러신 거야. 형수님이랑 둘이 살기엔 너무 넓어서 낭비잖아. 내가 곧 결혼하는데 동생한테 좀 양보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닥쳐. 민준 씨의 고함에 민석은 깜짝 놀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는 입 다물고 있어. 팔다리 멀쩡하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제 앞가림도 못하고 엄마랑 한패가 돼서 형수님 집이나 뺏으려고 해. 너 자존심도 없냐, 민석아. 민준 씨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실망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서연이는 제 아내고 어머니 며느리예요. 아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대하세요? 지난 3년간 아내는 어머니 식사 한 끼, 잠자리 하나까지 다 챙겨드렸어요. 어머니 아프실 때도 아내가 밤새 간호했고요. 어머니가 아내를 아껴주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아내의 집에서 아내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으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된통 야단을 맞자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예전 수법을 썼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마누라 편들어서 어미한테 소리 지르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낡은 옷 몇 벌 때문에 이 어미한테 대들어.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 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만 우세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눈물은 저한테 통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봐드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만약 어머니랑 민석이가 또다시 이 집 물건에 손을 대거나 서연이를 한 번만 더 힘들게 하면 그때는 저 불효자식 되는 거 원망하지 마세요. 당장 어머니를 시골로 내려보낼 겁니다. 말을 마친 민준 씨는 등 뒤에서 울부짖는 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남편의 가슴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도 마음이 아플 것이라는 걸 압니다. 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어떤 자식도 원치 않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제 편에 서서 옳은 것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방을 정리했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옷 하나하나를 옷걸이에 걸고 흩어진 장신구들을 보석함에 담아주었습니다. 침묵이 공간을 감쌌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우리 두 사람의 굳은 결심과 한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앞으로 더욱 힘겨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다툼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노골적으로 집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뒤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교활한 전략으로 전환하셨습니다. 바로 은밀한 파괴와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에 갔을 때 새로 산 고급 전기밥솥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솥은 마치 누군가 쇠숟가락으로 박박 긁어놓은 것처럼 흠집투성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식용유 병이 쓰러져 기름이 조리대와 바닥으로 흥건하게 흘러내려 개미떼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치웠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뻔히 알았지만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퇴근하고 돌아오니
세탁기에서 굉음과 함께 격렬한 진동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가 전원을 끄고 안을 확인하니 옷가지들 사이에 진흙투성이인 민석의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운동화가 세탁통 안에서 뒹굴며 쾅쾅 부딪히고 있었고 저와 민준 씨의 흰 옷들은 흙탕물에 얼룩덜룩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가진 옷가지를 들고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진흙 묻은 신발을 흰 빨래랑 같이 돌리셨어요? 이렇게 하면 옷 다 망가지는 거 모르세요? 시어머니는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이구,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해서 그랬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넣어서 돌렸지. 옷 몇 벌 가지고 시어미한테 따박따박 따지는 거냐? 눈이 침침하신 분이 어떻게 섬세 의류 코스로 돌아가고 있는 세탁기에 정확히 신발을 던져 넣으실 수 있죠?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냐? 이 늙은이가 힘겹게 너희 집안일 좀 도와주려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잔소리나 해대니 내일부터는 손 하나 까딱 안 할란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먹어라.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정말로 파업을 선언하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조차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릇은 식탁 위에 그대로 두셨고 갈아입은 옷은 욕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셨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모든 전기 제품을 일부러 켜놓고 방치하셨습니다. 덥지도 않은데 거실 에어컨은 하루 종일 16도로 켜져 있었고 TV는 잠자리에 드신 후에도 아침까지 시끄럽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석도 어머니와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술판을 벌였고 맥주 캔과 과자 봉지를 온 집안에 널어놓았습니다. 담배 연기로 집안을 자욱하게 만들어 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깐깐하시네. 친구들 와서 집안 분위기도 좀 살고 좋잖아요. 이거요? 제가 좀 이따 치울게요. 하지만 그의 좀 이따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우는 사람은 저나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일부러 저를 자극해서 제가 미쳐버리거나 지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잘못 봤습니다. 억압받을수록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출근했고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모든 파괴 행위를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거실과 부엌에 몰래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집을 더럽히고 물건을 부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괴 공작이 저희 부부를 흔들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떼쓰기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단식 투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저녁상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벽을 보고 돌아누운 채 식탁으로 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러 오세요. 오늘 서연이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했어요. 안 먹는다. 그녀는 힘없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아. 이 집에서 나는 없는 사람 취급인데 뭐하러 내들 밥 축내면서까지 먹겠니? 어머니, 또 그런 말씀 마세요. 누가 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그래요. 자꾸 오해하시네요. 오해 아니야. 내 마누라는 나를 반쪽 눈으로 쳐다봐. 촌스럽다고 무시하고 내가 밥 한 술 뜨는 것도 아까워하잖아. 그냥 내가 굶어서 개 속이나 시원하게 해줘야겠다.
내가 굶어 죽어야 걔 눈엣 가시가 사라지겠지. 민준 씨와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저녁 내내 소파에 누워 죽어가는 사람처럼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 종일에도 그녀는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장고의 우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그녀의 방 쓰레기통에서 카스텔라 빵 봉지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앞에서는 굶는 척하고 뒤에서는 꼬박꼬박 영양 보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연극은 좀 허술하시네요. 단식 투쟁 3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는 시골의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바꿔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촌 아주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민준이 부부가 저를 굶겨요. 사흘 동안 밥 한 톨 구경도 못했어요. 이것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나 봐요.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님이 경악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얼마나 착한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걔가 마누라 말에 넘어가서 그래요. 이모. 그 며느리가 얼마나 독한데요. 저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더니 이제는 저를 길거리로 내쫓고 재산 다 뺏으려고 해요. 이모가 다른 친척들한테도 알려서 저 좀 구하러 와달라고 해주세요. 저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 흑백을 뒤바꿔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저희 부부의 명예가 온 집안에 먹칠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전화기를 붙들고 울부짖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모님이랑 통화하시는군요. 제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모님한테 이것도 꼭 말씀드리세요. 제가 어제 어머니가 다 드신 우유랑 카스텔라 빵 산 마트 영수증 아직 가지고 있다고요. 어머니, 밥은 굶으셔도 간식은 잘 챙겨 드시는데 어떻게 굶어 죽겠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들통난 거짓말 때문에 시뻘개졌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네가 감히 나를 감시해. 감시한 거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다가 어머니 방 쓰레기통에서 빵 봉지를 봤을 뿐이에요. 단식 투쟁 연극을 하시려거든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어설프게 하시면 남들이 비웃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서러움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계획이 탄로난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전화해 저희를 험담한 사건은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대로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자신과 가족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저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서연아,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머니랑 민석이가 선을 너무 넘었어. 나 이틀 휴가 내서 이 문제 확실히 해결해야겠어.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박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야. 그 친구가 이혼이랑 재산 분쟁 전문이거든. 모든 걸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싶어. 법만이 어머니와 민석이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어? 네. 다 준비해놨어요. 동영상, 사진, 지난 3년간의 지출 내역, 영수증까지 다 분류해놨어요.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잘했어.
내일 박 변호사 집으로 오라고 할게. 그리고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하는 거야. 삼자 대면으로. 나도 불효자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피해보는 건 더는 못 참겠어.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또한 두 누나인 미니 씨와 미나 씨에게도 문자를 보내 중요한 일이 있으니 저녁에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을 처리해서 나중에 누구도 저희에 대해 험담할 수 없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반차를 내고 집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모든 증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보기 좋게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실제 재판에 들어서는 것처럼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정의의 저울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며 누구에게도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아파트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남편과 저, 시어머니, 민석, 그리고 민준 씨의 두 누나인 미니 씨, 미나 씨와 박 변호사까지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중앙에 앉아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누나들을 부른 것이 저에게 집을 양보하라고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듯 꽤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민석은 어머니 옆에 앉아 불안하게 눈을 굴리며 이따금씩 어머니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민준 씨가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들, 그리고 박 변호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저희 집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주로 이 집 문제와 민석이 결혼 문제 때문인데요. 오늘 변호사님과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큰 누나인 미니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사람을 불렀어? 엄마 말로는 올케가 아주 못되게 굴면서 엄마를 구박한다던데 사실이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이고 말고 제가 지집이라고 유세 떨면서 이 늙은 어미를 사람 취급도 안 해. 이제 민석이가 장가가는데 집이 필요하다는데 죽어도 못 주겠다고 버티잖아. 동생이 총각으로 늙어 죽길 바라는 거지. 박 변호사는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는 민준 씨와 서연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선 모든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 관련 법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법은 무슨 법? 이 집에서는 내가 법이야. 집안 법이 나라 법보다 무서운 줄 알아. 박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이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오직 김서연 씨 단독 소유입니다. 박 변호사는 등기부 등본 사본을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재산은 혼인 전에 형성되었으며 서연 씨의 부모님께서 서연 씨 개인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2014년 개정된 민법 제830조에 따라 이는 아내의 고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남편인 민준 씨는 이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당연히 어머님이나 민석 씨는 이 집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석이 우겼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우리 형이랑 결혼했으니까 부부 공동 재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따로따로 계산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혼인 전 고유 재산은 여전히 개인의 재산입니다. 서연 씨가 자발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편입하지 않는 한 말이죠. 제가 알기로 서연 씨는 그런 내용의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서연 씨에게 집을 양보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거나 분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서연 씨에게 강요할 경우 그 사람은 공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말에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법이 이렇게까지 명확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불리해지자 그녀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법 같은 거 몰라. 나는 사람 사는 도리밖에 몰라. 형이 잘 살면 동생을 챙겨줘야지. 그게 정이야. 너희처럼 그렇게 정없이 살면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해. 도리요. 그럼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로 다가가 제가 공들여 준비한 두꺼운 파일처를 집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시누이 앞에 내려놓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어머니가 저희랑 같이 사신 지난 3년간 저희 부부의 모든 지출 내역과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두 시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석도 당황한 표정으로 목을 빼고 쳐다보았습니다. 매달 전기세 평균 30만 원, 식비 매달 150만 원, 어머니 드실 보약과 영양제 값도 매달 5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어머니 시골 경조사 때 챙겨드린 돈, 민석 씨한테 빌려준 돈은 포함하지도 않았어요. 총 3년간 저희 부부가 쓴 돈이 거의 1억 원에 달해요. 마지막 장에 있는 총액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두 시누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억 원이나? 엄마는 우리한테 엄마 연금으로 너희들 먹여 살린다고 하셨는데. 미나 씨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 그건 전부 어머니 용돈으로 쓰셨어요. 제게 시장 보라고 단돈 10,000원 한 장 주신 적 없어요. 저는 어머니께 생활비를 요구한 적도 없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건 자식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를 먹여 살렸다고 동네방네 소문내시고 이제는 민석 씨 주려고 제 집까지 빼앗으려 하시네요. 형님, 아주버님, 이게 공평한가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엉망이 된 방, 쓰레기통에 처박힌 옷들, 찌그러진 밥솥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가 드러누워 울부짖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남의 방을 뒤지고 물건을 부수고 명의를 훼손하고. 형님들도 시집가 보셨으니 아시잖아요. 형님들이 제 입장이었다면 견딜 수 있었겠어요? 미니 씨는 동영상을 다 보고 나자 어머니 대신 창피한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책망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동생 부부가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드리고 부족한 거 없이 편하게 모셨는데 엄마는 오히려 올케를 괴롭히셨네요. 이건 엄마가 완전히 잘못하셨어요. 민석이 말에 넘어가신 거죠? 너도 마찬가지야. 젊은 놈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이제는 형님 집까지 뺏으려고 해? 너 부끄럽지도 않니? 민석아? 미나 씨가 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두 누나에게 공격을 당하자 민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맹을 잃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모든 것이 탄로나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를 부른 건 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저는 제 마지막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민준 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일부터 민석이는 제가 얻어준 원룸으로 나가서 살아라. 나가서 독립하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 그리고 어머니, 만약 어머니께서 여기에 남고 싶으시다면 서연이를 존중하고 이 집의 규칙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게 불편하시다면 시골로 내려가시거나 민석이와 함께 나가서 사세요. 생활비는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희 부부의 삶과 재산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시어언니는 민준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우유부단하던 아들이 오늘 이렇게까지 단호한 최후 통첩을 날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법의 논리와 사람의 마음을 담은 명백한 증거 앞에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의 선언 이후 거실은 여전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을 멍하니 쳐다보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리던 자신의 권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큰 누나 미니 씨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우리 삼남매 힘들게 키우셨죠.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고 살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가 자식의 행복을 짓밟을 권리가 될 수는 없어요. 민준이는 착하고 올케는 성실해요. 엄마는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미나 씨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민석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민석아. 나는 네가 몇 년 사회생활하면서 좀 철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엄마 치마폭에 숨은 애송이구나. 형이랑 형수님 돈으로 형수님 집으로 장가갈 생각이었어. 가은 씨 복이, 그쪽 집안 복이 부끄럽지도 않니? 만약 그 집에서 네가 이렇게 사기쳐서 결혼하려 한 걸 알면 가만히 있겠어.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빌리려고 했던 건데. 잠깐 빌려? 잠깐 빌리려는 놈이 집주인 옷을 내다 버리고 여자친구 데려와서 방 인테리어 바꿀 궁리를 해? 누굴 속이려고 들어? 누나가 말하는데 남자는 제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헛된 꿈은 꾸지도 마. 내일부터 당장 나가서 살아. 형이랑 형수님 좀 편하게 살게 해드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때를 쓰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력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딸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도 저것들 편들어서 이 어미를 버리는 거냐? 나는 이제 늙어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엄마, 그만하세요. 죽는다는 말로 협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누구 편드는 게 아니에요. 옳은 편을 드는 거지. 엄마가 명백히 잘못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엄마 편을 들어요. 민준이네 집에서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넓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셨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그렇게 좁아 터진 원룸에서 민석이랑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우린 안 말려요. 미니 씨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박 변호사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준 씨와 서연 씨는 자신의 재산과 주거 공간에 대해 온전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 또다시 괴롭힘이나 주거 침입과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저는 법에 따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마친 박 변호사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친구를 배웅하러 나갔고 방 안에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시어머니와 민석 그리고 두 시누이만 남았습니다. 두 시누이는 어머니를 한참 동안 설득하다가 돌아갔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석은 소파에서 잠을 청했고 시어머니는 방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휴가를 내고 민석이 살 집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동네의 평범한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물론 저희 고급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 민준 씨는 집에 돌아와 통보했습니다. 민석이 살 집 구했어. 내일 당장 이사해. 집세는 내가 석 달치 먼저 내줬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잿빛이 되었지만 어제 두 누나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 씨가 겁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아무 데도 안 가.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나도 살 권리가 있어. 민석이는 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지. 나는 여기서 버틸 테니 누가 감히 나를 쫓아내는지 한번 보자. 저는 그녀를 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다니.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여기 남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러려면 서연이를 존중하고 이 집의 규칙을 따라주셔야 해요. 집 어지럽히지 마시고 함부로 물건 뒤지지 마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서연이 흉보지 마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시어미인데 며느리 말 들으라고?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 너희가 어쩔 건데.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께서 바뀌지 않으신다면 죄송하지만 민석이랑 같이 나가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이가 어머니 뜻대로 잘 모시겠죠. 민준 씨는 단호했습니다. 네가 날 쫓아내. 네가 감히 네 어미를 집에서 내쫓아. 이 불효 막심한 놈. 아이고 세상아. 그녀는 또다시 울부짖으며 베개의 머리를 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 씨가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아, 들어가서 어머니 짐 좀 싸줘. 옷이랑 개인 물품만 챙기고 집안 공용 물품은 그냥 둬.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는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나 안 가. 차라리 여기서 죽을 거야. 제가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민준 씨가 어머니를 꽉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신랑이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확실히 끝내지 않으면 제 인생은 영원히 이 비극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의 옷을 2개의 큰 여행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민석은 멍하니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말릴 용기도 도울 용기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시대가 변했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후에 민준 씨는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민석의 짐과 시어머니의 여행 가방을 엘리베이터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짐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자 정말로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뛰쳐나가 문을 막고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아들이 저를 길거리로 내쫓아요. 집도 뺏고 재산도 뺏고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이웃들이 다시 문을 열고 쳐다보았지만 이번에는 그저 혀를 차며 고개를 젓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미 2층의 모든 사람들은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고 어제의 소동 이후 그녀의 본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더 이상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차가 아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가. 차라리 날 죽이고 내 시체를 끌고 나가. 그녀는 소리치며 테이블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은이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자기야, 내 설명 좀 들어봐. 집 문제는 내가 속인 게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석은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가은이 저희 집안의 소동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석이 집에서 쫓겨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그녀는 바로 이별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민석의 신데렐라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셨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과보와 우리 두 사람의 탐욕이 민석이를 망친 거예요. 처음부터 어머니가 민석이에게 독립하는 법을 가르치고 남의 것을 탐내도록 부추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렇게 사랑도 돈도 다 잃는 꼴은 안 당했을 거예요. 민준 씨가 민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석이 여자친구에게 차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축 늘어진 잎사귀처럼 주저앉은 막내 아들을 보다가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게임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항하든 말든 민준 씨는 단호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계속 일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발버둥 쳤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약과 신분증이 든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끌려가는 시어머니의 초라하고 흐트러진 뒷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에게 당했던 지난 세월, 엉망이 되었던 침실, 그녀가 퍼부었던 악담을 떠올리자 동정심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탐욕과 이기심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아파트 1층에 도착하자 작은 용달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민준 씨가 택시 뒷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며 아쉬움 가득한 눈으로 저희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제가 두 분 모셔다 드리고 정리되는 거 보고 올게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두고 봐라, 이년아.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거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잘 살게요. 그곳에서 건강 잘 챙기세요. 택시는 지난 3년간 제 삶을 뒤흔들었던 폭풍우를 싣고 떠났습니다. 저는 차가 복잡한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자 상쾌한 오후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서울의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는 깊고 어두운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민석을 데리고 약 200m를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높은 건물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낡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약 20제곱미터, 남짓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타일 바닥, 삐걱거리는 옷장 하나, 그리고 검은 그을음이 낀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나더러 살라고. 이게 무슨 냄새야.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살아. 민석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형, 어떻게 이런 다 쓰러져가는 곳을 구했어. 에어컨도 없이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살아. 민준 씨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지. 여긴 월세도 싸고 공과금도 저렴해. 아직 변변한 직업 없는 내 형편에는 여기가 딱이야. 편하게 살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좋은 오피스텔 구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런 고생을 해. 나는 넓고 좋은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쐬면서 살았는데 이런 찜통에 들어오면 나는 죽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시골로 내려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시골집은 넓고 공기도 좋잖아요. 시골에서 편안하게 노후 보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도시에 남아서 자식들 가까이 있고 싶으시면 민석이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말을 마친 민준 씨는 두 사람의 짐 정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초라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아름다운 집, 효심 깊은 아들, 살뜰한 며느리. 하지만 끝없는 탐욕이 그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황혼의 나이에 이런 고생길로 내몰았습니다. 민준 씨는 민석에게 선풍기 하나를 조립해주고 몇 마디 당부의 말을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골목을 빠져나오며 등 뒤에 남겨진 어머니와 남동생의 한탄과 뒤늦은 후회를 외면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온 후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전체 대청소였습니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가 쌓아둔 온갖 잡동사니와 낡은 물건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새 커튼을 달고 향기롭고 깨끗한 새 침구로 바꿨습니다. 민준 씨는 또한 도배업자를 불러 침실 벽지를 새로 발라 그날의 끔찍했던 흔적을 지웠습니다. 내 공간의 주인이 된다는 느낌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TV 소리도 역한 기름 냄새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집은 본래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자축하기 위해 푸짐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따뜻한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부부, 반짝이는 촛불, 그리고 잔잔한 음악. 민준 씨는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그동안 참고 견뎌줘서 정말 고마워. 약속할게. 이제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 가정을 침범하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제 편에 서서 용감하게 정의와 우리 사랑을 지켜줘서. 어머니 일 때문에 마음 아픈 거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삶은 점차 제 궤도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짐을 벗어 던지자 저는 일의 능률도 훨씬 올랐고 승진도 했습니다.
민준 씨도 한결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챙기고 여행을 다니며 지난 3년간 빼앗겼던 늦깎이 신혼생활을 만끽했습니다. 가끔 민준 씨는 어머니와 민석이 사는 곳에 들러 음식이랑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민석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기사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불평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분한 마음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민석이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게 돌아오니 더 이상 어머니를 챙겨줄 여력이 없어 어머니는 직접 밥을 하고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혹독한 현실은 그 어떤 조언보다 더 효과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3개월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주말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흠뻑 젖은 시어머니가 작은 짐가방을 든 채 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민준 씨가 달려나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좀 다시 데려가 주면 안 되겠니? 나 더는 못 살겠다. 그 집은 비가 새서 침대가 다 젖었어. 민석이는 맨날 늦게 들어와서 짜증만 내고 나한테 소리까지 지른다. 나 너무 힘들어. 아들아, 나 다시 데려가줘. 내가 집안일 다 할게. 아무것도 안 바랄게. 몇 달 전보다 훨씬 늙고 초췌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성은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강사는 변해도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면 과거의 비극은 반복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의견을 묻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뜻을 이해하고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마른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아프지만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저희 부부 생활이 이제 막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 그걸 깨고 싶지 않아요. 네가 정말 날 내쫓겠다는 거냐? 이 어미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못 본 척 하겠다는 거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낡아서 비가 새면 내일 당장 제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월세도 더 보태드리고요. 아니면 원하시면 시골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집수리 싹 해서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사람 써서 어머님 돌봐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집에서 다시 같이 사는 건 안 돼요. 민준 씨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단호한 태도와 침묵으로 동의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으로 돌아올 문이 영원히 닫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장 좋은 안식처를 제 손으로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골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그녀도 이 도시에는 더 이상 자신의 계산이 통할 곳이 없다는 것과 부족한 형편의 민석과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시골 가는 버스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는 날, 민준 씨는 그녀의 손에 두둑한 돈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나 간다. 너희들 잘 살아라. 그리고 미안했다. 뒤늦은 사과였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저는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칼이나 계략이 아닌 굳건함과 이성, 그리고 올바른 방식의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란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만
그 사랑에는 반드시 존중과 명확한 경계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핵심 가치를 지킬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